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진모입니다. 자, 이번 2024년 1회차 회의관리 1급 모의고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창작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회차인데 2회차부터는 문제 창작을 했고요. 1회는 문제만 똑같고 나머지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저작권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 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좀 최대한 저작권에 좀 피할 수 있도록 작성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의고사는 블로그에 지금 박제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리는 거는. 그래서 매차 이제 받아오는 문제들로 이제 해가지고 문제 그대로는 못 드리고요. 저는 모의고사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을 하며 회계관리 1급 모의고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문제씩 해가지고 8개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7월달 시험에서는 못 볼 거고요. 아마 이제 2024년 7월 20일자에 지금 촬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9월달 시험 때는 아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문제 자체가 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재무회계에서는 여러분들 그 3일 회계법인 책 그 출판사 있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고요. 이 순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이제 회계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현금 흐름표까지 이런 순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재무보고는 현재의 경제 상황, 세계의 경제 이슈 등을 고려하여 제공해야 한다. 재무보고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부 이해관계자에 이제 의해서 이제 재무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1번인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이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그 이제 다른 회사의 뭐 경쟁자의 뭐 그런 재무 보고는 이렇게 좀 비교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사항이라고 쳐도 현재의 경제 상황과 경제 이슈 등을 고려를 해서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회사의 그런 이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뭐 세계의 금리가 뭐 안 내려가더라, 뭐 아니면은 금리가 변동금리인데 뭐 올라가더라, 아니면은 경제가 완전 뭐 바닥을 치더라, 아니면은 물가가 엄청 올라가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회사의 재무보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보고는 우리 회사에 있는 재무 상태만 제공하는 거지, 세계의 경제 상황과 경제 이슈 등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석에다가 기입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재무보고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 이거는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재무보고는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제공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재무상태표나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 재무보고는 수탁책임 보고에 의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수탁책임 보고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갖고 있냐. 재무보고의 그 책임자는 경영진에게 갖고 있거든요. 경영자라고 해도 맞습니다. 근데 대신 뭐 임원에게 책임이 있더라, 뭐 종업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러면은 재무보고 목적에 대해서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탁 책임 보고는 경영진이나 경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질적 특성 문제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잘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치기 한 2, 3일 전에 한 번씩 복습하면서 보시는 게 기억이 가장 많이 남을 겁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 중요성으로 구분하며 중요성은 정보의 누락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 그 다음에 중요성으로 구분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은 정보의 누락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적시성은 정보 이용자가 회계 정보를 제때 이용한다. 그러니까 적시성이라는 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을 해라 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시성에 대한 얘기는 회계 정보가 제때 이용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표현의 충실성은 목적 적합한 현상을 표현한 것 뿐만이 아닌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자, 이 얘기에 대한 부분은 표현의 충실성, 가장 대표적인 신뢰성의 합법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목적 적합한 현상을 표현한 것 뿐만이 아닌 이것만 봐서 틀렸다고는 하시면 안 돼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본문에 대한 있는 내용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관리 1급 책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야.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여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문장은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목적 적합성의 하부속성인 거는 맞지만 예측 가치를 갖고 있으는 다시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 100% 그런 목적 적합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장원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이렇게 5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의 현금흐름표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작성되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한다. 특히 회계관리 1급에서는 문제가 이제 한두 글자 차이로 이게 정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흐름표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처리를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맞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흐름표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처리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흑자도산에 예전 유명한 회사 논노라는 그런 자체 논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처리하진 않고요. 흑자도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기 때문에 현금주의를 채택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재무제표의 주석은 재무제표에 해당하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한다. 왜냐면은 회계 자체는 숫자로만 보고하다 보니 이런 문자 자체를,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관계자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주석은 필요한 재무제표 중 하나입니다.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재무제표의 자본변동표는 자본변동에 대한 나타나는 표다.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중간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중간 재무제표라. 이 중간 재무제표가 우리 회사도 중간 재무제표를 하지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회사가 있고요. 반기에 한 번씩 하는 회사도 있고요. 월별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를 뭐 월 결산을 할 때 가결산 형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해당이 되겠다.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는 월별하고 분기는 제가 위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보고를 드리고요. 반기는 위하고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재무제표는 그 기간별 보고의 가능성이라고 있어요. 기간별 보고의 가능성이 난다. 가정 이렇게 돼 있죠.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해관계자들한테 중간 재무제표가 우리 실적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스에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손익 얼마, 쿠팡의 1분기 영업손익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뉴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고를 하냐? 옳은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당의 중간 보고 기간 말 이렇게 다 끊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직전 중간 보고 기간 말을 비교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요, 이렇게 이제 단기가 있고 정기를 보고를 될 때, 단기는 똑같이 반기별 보고라고 하면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전기는 예외적으로 같은 기간이 아니고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자로 해가지고 재무상태를 중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인 경우에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보고 기간 말이 아니고 1년간 보고 기간 말이라고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같은 세트로 보겠습니다. 당의 중간 보고 기간 말, 직전 1년간 보고 기간 말을 비견 형식으로 작성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금변동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제 보고되냐면은 단기하고 이렇게 정기가 돼 있으면은요. 같은 기간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작년께 1년간의 기준을 보면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금변동표는 그 같은 기간으로 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라고 치면은 전기는 1월 1일부터 똑같이 6월 말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의 보고 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그럼 정답이 몇 번?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간 재무제표는 월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기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거는 이제 월별하고 분기는 엑셀로 해가지고 보고를 따로 하고 있고요.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엑셀로 따로 보고 있고, 반기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가계산을 다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재무 보고는 이렇게 해서 보면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소유권과 같은 법적 권리이며 법적 권리가 자산성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왜냐 법적 권리인 거는 맞는데 자산성 유무를 갖기 위해서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건 맞아요. 그럼 상대성이냐?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만은 아니라는 거지 절대적이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소유권을 확실히 예를 들어서 황진범 씨의 소유권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산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도 자산은 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라는 의미가 돼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는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입력을 하며 자산의 감소는 대변으로 입력합니다. 맞습니다. 거래 판례서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 3번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의무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한두 글자 차이로 정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경제적 의무는 뭐예요? 그렇죠. 내가 돈을 줘야 될 의무, 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의무가 아닌 뭐예요? 미래의 경제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요. 권리.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권리를 창출할 것으로, 아니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는 자산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맞는 내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자세하게 읽지 않고 방심해서 넘어가면은 그 정답이 맞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산은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을 정답 몇 번? 옳지 않은 것 3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입니다. 문제가 좀 비슷할 거예요. 1회차나 2회차나 비슷할 겁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잉여금의 구분 원칙에 의하여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만 해당한다. 무슨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50대 50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틀리죠. 왜? 이게 4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죠. 뭐예요? 그렇죠. 기타 보가손익 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은 문제 다 틀려요. 방심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에 대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유사한 계정 과목은 통합 표시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에 대한 통합 표시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계정이 유사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으면은 통합 표시해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출용이 있고 보고용이 있는데 제출용하고 보고용이 계정 과목 반영되는 게 따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통합 표시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용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3번. 자산의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재고자산 순으로 입력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순서죠. 그래서 맞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자산과 부채는 상계 처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상계 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있다.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계산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이 중에 재고자산인 것만 찾으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재고자산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당좌자산이죠. 자, 2번 선급금 뭐예요? 당좌자산이죠. 재고자산은 뭐예요? 물건을 이렇게 이제 구입해가지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은 제조를 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재고자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현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재고자산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외상매출금은 아니죠. 당좌자산이죠. 상품 뭐예요? 그렇죠. 이게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제품 뭐예요? 그렇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재고자산. 소모품 뭐예요? 이거는 당좌자산입니다. 이거 재고자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소모품비가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재고자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IFRS는 바뀌었나 이걸로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투자부동산 뭐예요? 그렇죠. 투자하는 거니까 투자자산. 물건이 아니죠. 반제품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판매는 불가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반제품은요 중간에 이제 판매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완성된 걸로 일단은 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를 가능하냐 아니면 가공을 해서 다시 재판매할 거냐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반제품이라고 부릅니다. 반제품은 해당하는 부분의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판매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상품, 반제품, 제품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1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번에다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죠? 이번 24년도 1회차 회계관리 1급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유가증권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뭐예요? 장기 투자 목적인 매도가능 증권, 사채를 만기일까지 보유할 수 있는 만기보유증권,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으로서 결산 시 평가하는 경우 미실현 보유 손익으로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여기서 말은 앞에 내용 다 맞고요. 결산 시 평가하는 경우 미실현 보유 손익이다. 이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월 말자에 내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맞아요. 근데 실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하는 증권은 둘 다 미실현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실현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실현 보유 손익은 맞는데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 아니 돈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왜 단기 손익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치고 빠지는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미실현이지만 그냥 실현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간 투자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입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근데 결산 시 평가하는 경우 미실현 보유 손익으로서 여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2월 말자 평가는 내가 돈을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미실현이에요. 미실현이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한답니다. 이게 진짜 미실현인 거예요. 말 그대로 미실현이기 때문에 수입 비용으로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실현 안 됐으니 이거는 내 순재산을 봐라. 그렇기 때문에 자본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게다가.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만기 보유 증권은 지분 증권으로서 사채를 만기일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형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분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방심하다가 이게 이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제가. 왜냐? 지분증권이 아니죠. 뭐예요? 채무증권이죠. 왜 채무증권이에요? 사채는 채무예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자이고요. 사채는 채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지분증권은요. 내 주식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지분증권. 그래서 만기보유 증권은 사채이기 때문에 채무증권으로 분류됩니다.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유가증권에서 취득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 증권, 만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실제 전세무 1, 2급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주식회사 JB의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은 500만원이며 단기 중 대손 상각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이 1%를 기말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할 경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입니다. 대손 충당금의 기초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1월 1일에 지금 이렇게 항아리 신주단지에 500만원이 딱 적립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단기 중 대손 상각비와 관련된 거래는 이 내용을 봐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더니 4월 5일에 돈 들고 튀었어요. 그러니까 돈 띠먹고 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200만원이 회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적립한 금액에서 빼야 됩니다. 항아리 신주단지에서. 그래서 이걸 4월 5일자에 빼는 겁니다. 그랬더니 9월 8일에 돈을 갚았어요. 아유, 돈 띠먹은 거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따 이거라도 줄게. 이러면서 100만원이 회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9월 8일에 돈 띠먹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적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의 100만원만큼 적립을 시킵니다. 그러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만원이 나갔지만 100만원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적립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12월 말자에 기준으로 해서 항아리 신주단지에 모셔진 대손 충당금은 200만원이 나갔고 100만원이 들어왔으니 여기 안에 400만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연습하시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2월 말자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9억 원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못 받은 돈이 9억 원 있는데요. 우리가 1%만큼은 돈 띠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900만원 만큼은 아마 대손 충당금으로 우리가 좀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월 말자에. 오케이, 좋아. 900만원, 넣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900만원 다 넣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항아리 신주단지에서 자, 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400만원이 이제 적립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넣어야 될 금액은 얼마냐면은 12월 말자에 900만원까지 내가 채워 넣어야 돼요. 900만원까지 내가 채워 넣는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올해는 내가 900만원까지 못 받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900만원까지 항아리 신유단지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400만원이 이미 적립되어 있으니 얼마만큼 더 보충해서 넣으면 돼요. 그렇죠. 500만원만큼만 더 넣으면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예요? 그렇죠. 500만원만 더 넣으면 되죠. 왜냐? 400만원 이미 들어가 있고 500만원만 내가 더 넣으면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이제 예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학원은 은퇴를 했고요. 전 다시 실무자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아리 신주단지를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이 항아리 신주단지 모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미수금과 미수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입니다. 자, 이 문제는 실제 2024년도 문제에서 출연된 문제 중 하나고요. 미수금과 미수수익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미수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거래 외에 외상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은 유형자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매각, 건물 매각, 기기장치 매각, 차량방금 매각 이런 생각하면 되고, 미수수익은 상거래가 아닌 걸 맞아요. 근데 수익을 못 받은 거예요. 수익을 못 받은 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미수수익 자체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자 수익을 뜻합니다. 수익을 못 받은 거, 수익을 못 받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하고 미수수익은요 똑같은 자산 계정 과목인데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못 받은 거는 맞는데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구분할 줄 아냐 모르냐, 네,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미수금 자산 계정 과목, 미수수익 자산 계정 과목이다. 참 제가 문제 창작을 했지만 솔직히 제가 좀 단순 무식이라 가지고 문제 이런 글은 잘 못 써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실무자에 맞게 현실적인 글을 쓰다 보니 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미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 기록을 하며 대금 수령을 못한 경우 미수금으로 기입한다. 매출 채권 계정 과목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상거래 외에 외상 매출이었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을 예를 들어 생각하시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미수수익은 수익에 대해 기간 계산을 하여 결산 기준으로 하며 이자 수익 등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제가 아까 위에 적었죠.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미수수익은 이자 수익 등 외에 유형자산 처분 등으로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형자산의 처분 등에 의해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미수수익을 못 넣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됐었죠.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